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대한민국의 놀라운 생산 속도. 2.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희소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폴란드 수출용 K2 흑표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의 초도 물량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고식 덕분에 군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번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생산 속도에 전 세계 외신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방산 업체들은 1년에 총 몇 대의 K2, K9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 기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바탕으로 K2는 1년에 100에서 150대, K9은 약 80대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전 세계 방산 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FA50의 생산 속도는 고정 익동의 2개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매달 타 5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카이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FA50의 기본 모델인 TA5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50의 생산량 또한 이와 엇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생산은 걸핏하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4양인 FA50PL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의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기갑 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10식 전차의 제식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비참한 생산 능력으로 십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연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선 부대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 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휘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질 정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갑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십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십식 전차가 한 달에 1대꼴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 수출 실적 제로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대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내역을 보면 FA-50 경공격기 개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 흑표 전차 총 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239 천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납품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 도입 사업에서는 납품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간 납기일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 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 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납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에 K9을 수출할 때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의 K9 도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의 수출명을 썬더라고 지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 물량은 없던 생산 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하면서 납품기한을 맞추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기적 같은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 체계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 체계의 생산 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땅에서 생산 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신화라는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카이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 인터넷과 가상 물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불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리베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 세계 방산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K2 흑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기갑 장비 조립의 필수적인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정밀가 공장비를 도입하는 등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 공수를 기존 대비 74%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 능력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격인 게 대한민국 정비 능력의 상징인 육군종합정비창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능력의 기술직 군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종합정비창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종합정비창의 진짜 능력은 재생에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종합정비창은 지상 무기 체계의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창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 체계들은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해 재출고됩니다. 즉 K1 전차가 육군종합정비창에 한번 들어가면 K1A1이나 K1E1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끝낸 무기 체계는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동원되는 K2나 K9도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급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염삼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초도 물량이 바로 이 창정비를 끝마친 새 무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 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에게 장기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 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 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흑자로 기존 무기 체계를 개량할 예산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과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찾았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왕세자의 신분이지만 사우디 안에서는 왕 이상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935년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압두라지즈 현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은 겨우 37세의 나이로 사우디의 정권을 거머쥐고 전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었습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지난 17일 5시 30분에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로열스위트룸에 투숙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업계인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미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사용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아닌 롯데호텔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선택했었습니다. 남산 아래 고지대에 위치해 보안에 유리하고 비상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치안을 믿고 있었기에 보안을 조금 낮추더라도 좀 더 취향에 맞는 롯데호텔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묵은 이그제큐티브 타워 스위트룸은 1박에만 2,200만 원이 드는 프리미엄 객실로 국빈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동행한 수행원들을 위해 같은 호텔에 무려 400여 개의 객실을 2주 동안 대여하며 세계 최고 부자다운 씀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도착한 호텔 입구에는 흰 가림막이 쳐져 있었는데요. 무장 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폭발물 탐지견도 수색에 나서며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후 5시경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티타임을 겸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본 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우 DL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 총수 8명이 자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빈 살만 왕세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만큼 삼성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움을 결성해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수주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의 인공지능 기술과 5G 무선통신, IoT 기술 등을 활용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와 대한민국의 재력이 모인 회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날에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홍해 연안 얀부시에 39만 6,694 평방미터 규모의 그린수소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석유에서 벗어나 친환경에너지 기조로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사우디에서 가장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고 국내 건설사 3곳은 빈 살만 왕세자가 대주주인 S-오일과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 건설 계약 3건을 맺었다고 합니다. 19시간의 한국 일정을 마친 빈 살만 왕세자는 17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환대받았다. 협력할 일에 대해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깊은 우정과 협력관계를 쌓고 싶다. 한국 국민이 더 큰 성취를 이뤘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빈 살민 왕세자가 돌연 방일 계획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21일로 예정되었던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덩달아 취소돼버렸죠. 한국에서 큰 돈을 쓰고 왔다는 소식에 기대를 잔뜩 안고 빈 살만 왕세자의 도착을 기다리던 일본 정재계는 완전히 바람을 맞아버렸습니다. 일본 방문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치안 문제 때문에 방일을 취소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총격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PX 사건으로 일본이 총기청 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게다가 사건 당시 일본 경호원들의 허술한 대응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첫 총성이 들려오고 두 번째 사격이 가해지는 3초나 되는 시간 동안 경호원과 경찰들이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사실에 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와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3일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대구에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도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여성 경호원이 몸을 날려 전면을 가로막고 다른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을 펼치며 둘러싸 철통 같은 보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즉시 다른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아베 신조 피습 사건으로 다시 재조명받으며 한국의 경호는 수준이 다르다는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한국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당한 사건과는 대조적이라고 논평했었습니다. 이를 빈살만 왕세자 역시 알고 있었기에 한국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대로 패스해버린 것이죠.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빈살만 왕세자에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이토록 러브콜을 보내오는 이유는 한국의 뛰어난 산업기술과 전 세계에 먹히는 K문화 때문인데요. 2016년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해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경제개혁 프로젝트인데요. 이 비전 2030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석유로 부국이 된 중동 국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석유가 고갈되거나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자원이 등장한다면 순식간에 국가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말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하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그러나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 석유로 쌓아올린 부가 모래 위에 지은 궁전과도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막툼 총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상징적인 대도시 두바이를 사막 위에 건설해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역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사우디의 네옴시티, 램시티 프로젝트입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서울 면적의 44배 규모에 달하는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높이 500m, 폭 200m, 길이 170km의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직선 도시 더 라인. 바다 위에 건설되는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2029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미래 휴양도시 트로제나. 총 3개의 거대 도시를 건설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입니다. 국가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의 과거 중동에서 한국이 보여주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빌리기 위해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019년에는 사우디 최초로 비중동권 가수인 BTS가 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사우디 청년들을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도 세계적인 인재로 손꼽히는 한국 청년들처럼 만들기 위한 문화 개방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려 하는 사우디에는 사막의 도시를 만들어냈던 한국 건설의 저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두 국가의 긴밀한 협력은 양 국가 모두의 이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보여주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